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IMF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하고도 무서운 이름인데요. IMF가 지난 몇 년 사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게 쇠퇴하는 미국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IMF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F의 역사입니다. 생긴 지 벌써 80년이 다 돼갑니다. 79년 됐는데 1944년에 브레톤 우즈 체제가 출범하죠. 브레톤 우즈가 이곳입니다. 미국 동북부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주 한적한 뉴햄프셔의 브레톤 우즈입니다. 여기에서 1944년에 44개국이 모여요. 전쟁통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모인 이유는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이대로 지탱할 수 없다라는 긴박한 판단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영국이 전쟁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영국 통화 스털링 파운드로는 계속해서 금태환을 유지 못하겠다 이렇게 손든 거죠. 2차 대전 전에 10년간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그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 해결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3주 동안 엄청난 논쟁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스털링 파운드를 달러가 대체한다. 달러가 세계의 금태환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달러만 금태환을 하고 나머지 주요 통화는 달러에 연동한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IMF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체제를 감독한다. 그리고 월드뱅크라는 조직을 또 만들어서 개도국을 지원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IMF의 원래 임무는 각국의 환율을 감시 감독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달러 패깅이 너무 어려워진다 싶으면 IMF가 그 나라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패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금태환을 하겠다던 달러마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태환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 포기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각국 통화도 변동환율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IMF가 원래 임무는 안 하고 대신에 경제가 부실해진 나라에 대해서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역할에 충실해서 창립 이래 79년간 IMF는 150개국에 7천억 달러를 융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제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정체성 혼란에 빠집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인류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한다. 마치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미중 갈등에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거죠. 지금 IMF가 직면해 있는 상황은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3년 전에 코로나 발발할 때 선진국들이 IMF에 엄청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펀드에 돈을 2배로 더 넣겠다 그러면서 4,820억 달러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IMF는 개발도상국은 더 이상 G20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 송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G20에는 중국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IMF 단독 결정은 아니었죠. 결정을 중재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IMF의 영향력이었죠. 또 가난한 나라 융자를 위해서 특별 인출권 6,500억 달러를 각국 중앙은행에 배포도 했습니다. 특별 인출권은 IMF가 가지고 있는 유사 통화입니다. 이 돈을 갖고 나가서 뭘 살 수는 없지만 나머지 통화 기능은 합니다. 그래서 IMF가 가지고 있는 실탄이 총 1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게 3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실적을 냈느냐? 실제로 융자한 금액은 그 이후로 겨우 510억 달러 증가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융자는 20억 달러. 심지어 이 돈이 IMF 통장에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미한 실적을 거두는데 그치고 있는지 IMF가 당면한 문제가 뭘까요? IMF 무기력증의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비협조, 두 번째가 몇몇 중간소득국들의 부채 만성화, 세 번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실행력 부족.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요. 중국이 IMF 스타일의 채무 재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양자간 바이라트럴 채권국이에요. 최소 65개국에게 그 나라 국외부채 10% 이상을 중국이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한테는 중국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중요한 채권국입니다. IMF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구제금융을 줬냐? 전통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모임인 파리클럽이 있어요. 여기에 나라별로 민간은행, 중앙은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파리클럽과 얘기를 해서 채무 불이행에 빠진 나라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 국책은행들은 이 탕감에 반대합니다. IMF 같은 다자간 조직은 탕감해줘도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탕감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방의 채권자들은 민간은행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 대부분 국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 거죠. 탕감을 못 해주니까 IMF가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는 겁니다. 현재 21개 나라가 부채 재조정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나라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차드만 승인을 받았고 그 정도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IMF 구제금융 패키지에 중국이 불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IMF가 탕감해주는 분만큼 중국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전체 부채는 일정 정도 탕감을 받는데 중국이 빌려준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자도 받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의 이득이 돌아가는 거는 IMF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감 결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채무국의 상황은 악화됩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 초기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상황이 빨리 개선되는데 지금 채무국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실화된 21개국 중에 7개국이 1년 넘게 기다리고 있고 이디오피아는 2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체납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부채 재조정은 하지 말고 거기에 얹어서 융자를 해주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급해지면 이걸 쓸 것 같습니다. 체납에 대한 융자는 2015년에 우크라이나에 적용이 됐어요. 당시 러시아가 보이콧해서 부채 재조정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납 융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채무국은 중국 채무에 대해서도 불이행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분간은 중국의 융자 신청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IMF 내에 실질적인 반중국 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IMF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를 우려 안 할 수가 없죠. 다자간 국제조직인데. 그래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중국의 비협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상습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중간소득국 몇몇이 있는데 이게 그 나라 정치하고도 얽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인데요. 2000년 이래 지금까지 23년 중에 파키스탄은 14년간 구제금융 하에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7개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3개는 현재 체납 중입니다. 그리고 재정 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개혁을 하라고 IMF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집트도 지난 10년간 4개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최악입니다. 여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작년에 440억 달러 대출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 목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돈을 빌리고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계약 위반인데 정치적 문제 때문에 돈을 회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용, 평화 유지용이라는 거죠. 이 세 나라 합치면 IMF 전체 대출 잔고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여기에 몇 나라 더 합치면 3분의 2, 4분의 3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IMF 펀드는 지금 소수 국가의 정권 유지용으로 쓰이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F는 종종
징벌적 금리를 시행합니다. IMF가 고금리를 요구하면 그 나라는 국내에서 돈을 빌릴 통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징벌적 금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탕감도 병행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탕감을 해줘야 징벌적 금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현재 중국의 거부로 탕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습적인 구제금융 신청국들한테 뭔가 징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IMF가 그래서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요. 존재 이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IMF가 원래 구제금융을 주는 기관인데 2010년부터 성평등이나 기후변화, 건강의료 이런 사회적 명분 관련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구제금융 대출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러면서 400억 달러짜리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이걸 통해서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겠다. 원래 IMF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해주는 기관인데 장기 프로젝트에 돈을 대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많이는 못됐습니다. 1년 동안 26억 달러 대출해주는 거에 그치고 있어요. 자, 이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월드뱅크와 IMF가 헷갈리게 됩니다. 월드뱅크가 장기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해주는 기관인데 IMF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IMF가 이거밖에 대출 못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빈국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빌려줘야 될지 결정도 못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같은 워싱턴 안에 있는 월드뱅크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IMF 급여와 복리후생이 월드뱅크보다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 빼오는 거죠. 지금 IMF가 이런 처지가 돼 있습니다. 자, IMF는 1944년 생길 때부터 미국의 기구였습니다. 미국이 창안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헤드쿼터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IMF에 대한 미국의 권한이 막강하죠. 자, 차트를 보면은 미국이 IMF에서 가진 투표권이 17% 정도 됩니다. 실제로 약정금은 더 많지만 이 정도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절대 금액 면에서는 미국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미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도 IMF 안에서의 결정권은 미국의 반도 안 됩니다. IMF 결정은 85% 찬성을 하면 통과가 돼요. 자, 미국 지분이 100% 안에서 17%라는 것은 만약에 85%로 낮추면 20%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IMF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중국과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의 융자받은 나라는 IMF 융자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국의 구제금융은 IMF의 130%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IMF에 손 벌리는 나라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IMF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재미난데요. IMF는 구제금융에 있어서는 강대국 간 냉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구제금융을 시작한 거는 198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냉전 시기이긴 한데 이때 소련은 자국 문제가 너무 골치 아파서 IMF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다 해도 됐다. 미국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IMF한테 굉장히 생소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IMF는 설립 이후 한 번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가 곧바로 적응하고 진화해서 다른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죠. 만약에 조직 내부에서 냉전을 시작하면 미중 대립을 조직 내로 본격적으로 끌고 들어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WTO가 지금 그런 상태죠. 다음 주 4월 10일에 IMF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자,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의 어깨가 무거운데 참 쉽지 않은 상황에 기관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